네, 톡스파이크입니다. 자, 저번 챌린저컵 프리뷰 이후에 3주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홍성준 에디터고 오늘도 이범민 편집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분이 계신데요. 우리 새로운 얼굴 김희수 기자님도 이번 방송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저희와 함께 촬영 진행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톡스파이크 시청해주시는 배구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알차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했네요. 네, 말씀 잘하시네요. 네, 뭐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서 오늘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이후에 이제 잠실에서 치러졌던 챌린저컵 그리고 태국에서 치러진 AVC컵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챌린저컵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체코와의 진짜 피 튀기는 3, 4위전이었죠. 그래서 명경기를 펼친 끝에 최종 3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아쉽게 우승에는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제 VNL 티켓을 거머쥐는 데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AVC컵도 최종전에서 이제 바레인에게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최종 4위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남자 배구가 이번 두 대회를 통해서 명확한 득과 명확한 실을 이제 둘 다 챙기게 됐던 이번 두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젊은 자원들의 활약, 그리고 아포지 포지션에서 이제 허수봉 선수나 뭐 임동혁 선수를 위시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면서 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었던 대회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두 국제대회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결과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한국과 세계적인 강팀들의 간격은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두 대회를 통해서 한국 남자배구 국가대표팀의 향후 10년여를 책임져줄 날카로운 창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포지 포지션의 허수봉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챌린저컵 호주전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취재를 나갔었는데, 그날 허수봉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허수봉 선수는 호주전에서 무려 33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호주는 보그레이엄이나 아르시딥 도산지 같은 선수들을 필두로 한 높이를 강점으로 하는 팀이었고, 그렇죠. 저희가 저번 챌린저컵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터진들도 이제 2m에 도달하는 장신을 비록 가지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높이에서 밀린다고 생각됐던 팀이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죠. 심지어 도산지 세터는 중간에 교체돼서 나가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치르는 국제대회였던 것과는 달리 호주는 직전에 바로 VNL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력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허수봉 선수가 호주의 높이와 수비 조직력을 모두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연 그날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진 AVC컵에서도 허수봉 선수의 활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전에서 20점을 올리면서 컨디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후에 4강 진출이 걸렸던 호주와의 경기에서 허수봉 선수가 또 한 번 호주 킬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허수봉 선수가 29점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4강행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던 5세트에서 허수봉 선수가 혼자 11점을 올리면서 호주의 기세를 완전히 짓누르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이 경기에서의 허수봉 선수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허수봉 선수는 1998년생의 젊은 나이에 군 문제까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이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챌린저컵 호주전 이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겠냐라는 질문에 오늘 범실이 많았기 때문에 50점 주겠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멘탈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국 남자 배구의 현재이자 또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확실히 또 두 대회를 통해서 본 거는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대회였고, 근데 뭐 비단 이뿐만 아니라 두 차례 대회를 통해서 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좀 한국 선수들이 그동안 국제대회를 많이 못 나갔었고 FABB 랭킹도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개개인의 실력이 크게 밀리지는 않았다는 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고, 또 물론 ABC컵에서 상대팀들은 뭐 1진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저희 거의 결코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근데 이 중국 팀은 현재 VNL부터 시작해서 세계선수권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다면 어느 정도 희망을 발견했던 두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대회를 관통하는 반대로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나설 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스스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회마다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챌린저컵 같은 경우에는 FIVB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는 대회였고 우승팀은 VNL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둬야 했고 우승을 통한 VNL 승격을 노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회 성격상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다 같은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VNL 진출권을 따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각 팀이 꾸려낼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베테랑이든 어린 자원이든 그냥 최상의 값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AVC컵은 챌린저컵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가 아니었고 우승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대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는 이제 그 제도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이번 AVC컵까지는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가 아니었죠. 네, 올해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 참여하는 노선을 한국팀 스스로가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도원 감독이 홍콩전 승리 이후의 인터뷰에서 목표는 우승이다라고 밝혔었는데 우승을 정말로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태국전과 같은 안일한 경기력은 나와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챌린저컵 이후에 신영석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렇죠. 만약 우승을 목표로 했다면 신영석 선수가 대표팀의 핵심 전력인 만큼 재합류에 대해서 설득 또는 논의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우승과 같은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세대 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한 선수, 최민호, 곽승석 선수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 중에 일부를 젊은 선수들로 대체해서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회가 챌린저컵 직후에 바로 치러지는 대회였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들은 체력과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텀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마지막 날까지 경기를 치르고 8월 7일 날 이제 ABC 컵을 진행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그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게 실제로 경기 코트 위에서도 많이 보여졌고요. 네. 뭐 물론 서울과 태국이 그렇게 멀지 않다 손 치더라도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원정길을 이동해서 거기서 적응도 해야 되고 거기서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체력적인 소요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시차도 2시간 정도가 나는 곳이었고요. 실제로 한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 도중에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호주전 이후로는 코트를 밟지 못했습니다. 저 이후에는 황태기 선수가 주전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죠. 맞습니다. 결국 저는 AVC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어떤 방향으로도 온전하게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승도 하지 못했고 세대 교체 역시 100%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VNL과 올림픽 진출이라는 꿈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국제대회를 참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회마다 합리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선수 선발부터 대회 진행까지의 과정을 매끄럽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희수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그런 대회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선수 기용이 필요한데 사실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서 좀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은 뒤처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희수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국제대회 경험이 너무 부족했고 또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뭐 V리그에서 좋은 실력과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라도 국제대회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매번 상대하는 선수가 똑같고 플레이도 뻔한 플레이이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기 준비를 하는 것과 또 국제대회를 좀 준비하는 과정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팀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타국 대표팀에서는 꾸준히 친선 경기라든지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국제대회는 무조건 참여할 수 있도록 불참하지 않고 무조건 참여를 해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과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경험을 쌓는다는 게 단순히 그 국제대회를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국제대회에서 다른 팀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우리랑은 또 전혀 다른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 배구 흐름은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를 직접 코트 위에서 눈으로 보고 부딪히고 해야 이렇게 다시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런 대처가 빠르게 가능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플레이가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상대 팀들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런 대비나 또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앞으로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려면 그만큼의 경험치가 필요한 거고 그 경험의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익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질과 양에 있어서 좀 더 지금보다는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자원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저희가 이제 두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을 마친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파리올림픽 진출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남자 배구 대표팀이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그러면 팀을 꾸려 나가야 될까요? 일단 뭐 장기적인 플랜은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몇십 년 동안 해온 얘기인데 사실 그런 플랜이 안 짜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뭐 눈앞의 대회만 보고 계속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2028년 LA 올림픽을 나가는 걸 목표로 잡고 선수 발굴부터 육성 그리고 뭐 시스템을 맞추는 것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여자 배구 대표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대표팀은 사실상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고 협회 차원에서도 정말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원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국가들도 자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놓여진 상황은 다들 다르겠지만 뭐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한 젊은 선수들을 팀으로 꾸려서 남자 한 팀, 여자 한 팀을 이렇게 꾸려서 그 자국 리그에 출전을 시키는 뭐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할 정도로 좀 그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끔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뭐 또 다른 상위 국가들은 연령별 대표팀의 국제대회에 불참하지 않고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 선수들이 그대로 성인 대표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물론 인프라 자체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이탈리아나 튀르키예나 일본 등에서는 2부 리그까지 리그를 운영을 하면서 선수들이 뭐 1년 못 뛰고 바로 배구 프로 무대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태되지 않고 꾸준히 경험을 쌓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유소년 팀은 물론 뭐 자식 배구 팀까지 안고 있는 팀들도 있고 튀르키예 바키프방크 여자 배구 팀은 네. 뭐 유소년 유스 팀이 11세 이하부터 2년 단위로 굉장히 세분화된 유소년 팀들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 이 키즈들이 1부 리그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뭐 대부분의 배구인들이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초중고에서 기본적으로 선수로서 익혀야 할 자세나 스텝, 기술 등이 담긴 지도자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프로에 왔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배구부를 거쳐서 프로에 입단했을 때도 기본기를 연습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차근히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프로팀에 입단을 했을 때는 이제 프로팀에 맞는 연습, 프로팀에 맞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어릴 때부터
짜여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선수들이 육성될 수 있는 기틀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대표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타 팀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 VNL을 통해서 뭐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일본의 플레이가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팬들에게 조금 귀감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지컬의 한계를 국제대회에서 주된 부진 원인으로 꼽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와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국제대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주전 아포지신 니시다 유지는 186cm고 세터인 세키타 마사히로는 175cm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타카하시란도 190이 되지. 맞습니다. 뭐 이시카와 유키도 뭐 190 조금 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대표팀에 뭔가 피지컬적으로 압도를 할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신장에도 불구하고 세키타는 상대 블로커들을 완전히 속일 수 있는 빠른 세팅을 구사하고 니시다는 세키타가 만들어준 원블록 위로 자신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이 두 선수를 포함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피지컬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역할을 굉장히 정교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부품들이 완벽하게 설계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국제대회에서 피지컬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범 교본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 모두가 이제 유럽에서도 스피드 배구를 하잖아요. 네. 키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게 스피드를 강조하는 배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스피드 배구 안에서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과 선수 구성에 따라서 그 스피드 배구를 좀 더 세련되게 또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만의 스피드 배구로 바꾸면서 좀 다양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도 우리도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한국이 일본의 조직력, 스피드와 같은 플레이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이 단시간에 완성 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8년 LA 올림픽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이 구사하는 플레이는 분명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어떤 우리가 절대로 습득할 수 없는 마법 같은 플레이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집단적이고 더 유연한 플레이를 합니다.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팀들의 플레이에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막연한 자격지심을 버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그들의 플레이를 연구하고 또 따라하면서 한국 배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피드 배구의 핵심은 결국에는 세터의 화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터가 얼마만큼 자신의 역량으로 뭐 블록을 빼주거나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냐가 사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남자 배구 대표팀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한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 자원을 누구로 만들어낼 수 있냐, 확고한 세터 자원의 주전 선수를 어떤 선수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 주인 자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물론 이번에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AVC컵에서도 결국에는 한 선수가 주전이 되었었고 VNL에서도 성과가 중요한 대회에서는 무조건 한 선수가 출전을 했고, 사실 한 선수 물론 대단한 선수, 성적이 좋은 선수고 대단한 선수지만 언제까지 한 선수한테 의존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불혹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는 이 자리의 주전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키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2028년 LA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선수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때 선수들의 나이나 기량 이런 거를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챌린지컵 그리고 AVC컵을 통해서 진단한 남자 배구의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 남자 배구가
지향해야 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서 뭐 즐거움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느꼈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는 대표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톡스파이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